자, 이번 시간 이제 고려의 중앙통치체제 그리고 지방통치체제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고려 전기의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통치체제가 어떻게 운영이 됐는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성종 때, 그렇죠? 이성육부를 완성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이성육부는 일단 중국에서 수입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육부제도가 좋다 보니까 이것을 수정해서 우리가 이성육부로 만들었고, 중국과는 다른, 그냥 딱 봐도 틀립니다. 다른 기구로 운영이 되었다라는 모습. 자, 우리가 112쪽에 보시면 칠판이 그대로 옮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책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행복하다. 자, 아무튼 이성육부를 볼게요. 자, 이성육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2개죠. 그래서 이성, 그리고 부서가 6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부. 그래서 이성과 육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고려시대 중앙행정조직. 여러분들은 이제 책을 보시면 되고요. 지금 책에 나와 있다. 자, 책은 조금 이따 같이 보고 칠판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특이한 거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도병마사 신목도감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건 임시회의기구예요. 임시적으로 회의를 하는 기구인데, 이것도 이제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이성육부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서문화성입니다. 최고 권력기구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중서문화성의 장관은 문화시중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문화시중 어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뭡니까? 이건 고려시대고 고려 전기의 중서문화성에서 활동을 했던 장관이니까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죠. 그렇죠? 자, 중서문화성에는 2가지 직책이 있는데요. 재신과 낭사로 구분을 합니다. 자, 재신은 2품 이상의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이거 한번 추진해볼까라고 의논하고, 그리고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결정을 하는 기구가 중서문화성의 재신이고요. 자, 중서문화성의 낭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3품 이하예요. 그러니까 재신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높은 관직이죠. 아무튼 이 사람들은 대간권을 갖고 있었는데, 대간권이 뭐냐?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자, 일단 상서성. 상서성은 무엇을 하는 거냐? 집행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얘들이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내려보내죠. 그럼 상서성에서 이것을 집행을 하는데, 이 상서성 밑에는 6가지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이렇게 있는데, 이부는 문관의 인사를 담당하는 것. 그러니까 문관이 있다 그러면 어디 적재적소에 임명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런 역할. 병부 같은 경우는 국방 문제, 그렇죠? 뭐 국방부잖아요. 그래서 무관의 인사도 담당을 하는 것. 호부, 그러면 가호를 따지는 거죠. 그럼 세금도 걷고 이런 것들 하는 역할. 형부, 지금 보면 뭐 처제 형부 이게 아니고 형부하면 재판을 하는 거, 형법. 그렇죠? 이 재판하는 곳이구나. 이런 것, 이제 법을 집행하는 곳. 예부, 그럼 예절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 국가 예절, 아니면 백성들의 예절, 혹은 넓게 보면 외교에 관련된 예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집행하는 담당 기구가 예부. 공부는 이 이외 나머지 것, 대부분이 건축, 토목, 이런 것들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공부입니다. 공장, 그렇죠? 그래서 이 6가지 육부를 여기에서 이제 실무를 받다 그래서 올리죠. 그럼 상서성에서 다시 그것을 총괄해서 집행을 하는 것.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성육부고, 가지치기로 한번 들어가 보면 중추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의 직속기관이죠. 다 직속이에요. 그래서 중추원, 추밀, 승선이 있는데, 중추원 추밀은 2품 이상의 고관이에요. 2품 이상이네. 그렇죠? 자, 높은 사람들. 그래서 군사기밀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추밀이 잡혔다 그러면 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승선은 3품 이하로서 왕명을 출납하는 기구로, 일단 이제 비서라고 보시면 되죠.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왕의 직속기관으로서 어사대인데, 어사대, 암행어사, 그렇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감독하는 기구가 어사대예요. 자, 그리고 삼사가 있는데요. 이 삼사는 곡식의
그 재산은 국가의 재산은 대부분 곡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의 출납 왔다 갔다 하는 뭐 재정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춘추관은 역사와 관련돼 있는 거죠. 역사를 편찬하고 역사를 보관하는 기구가 춘추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상설기구라면, 원래 만들어진 기구라면, 도병마사 식목도검이라는 것은 임시기구입니다. 임시기구는 뭐냐면 만들었다가 없어졌다, 만들었다 없어졌다. 뭐 형체는 뭔가 일이 터졌을 때는 형체가 생기지만 그 전에는 없는 기구. 지금도 있어요. 뭐냐면 국무회의 같은 경우. 국무회의는 각부의 장관들이 모이죠. 비상사태가 되면 모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뭐 환경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다 모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시 상황이다 그러면 하는 업무가 틀려져요. 전쟁에 대해서. 그건 뭐예요? 국무회의는 임시기구입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가죠. 비상시국이 끝났다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그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것이 임시회의예요. 자, 임시회의는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관 얘기했죠. 높은 사람들이 모였나?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높은 사람들 딱 보이죠. 재신, 이품이상, 추밀, 이품이상. 그렇죠? 그래서 이 앞자를 따서 재신과 추밀이 제추기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일을 보는 겁니다. 임시회의기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최고 권력기구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이면 2품 이상이기 때문에 2품, 1품 막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엄청 덩어리가 커지죠. 왕을 견제할 수 있는, 또 왕의 견제 기구로도 활약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도병마사 식목도감을 제추기구라고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도병마사라는 것은 전시 상황이 터졌을 때, 전시 상황이 터지면 전쟁에 대한 방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에 대한 일을 할 때 도병마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식목도감이라는 것은 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 어느 나라에 사신이 왔습니다. 외국 사신이 왔는데 이 사람을 접대하려고 보니까 뭔가 없는 거야. 야, 이렇게 접대해야지 하면서 봐. 그게 법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모이죠.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정하는 식목도감. 그래서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우리 고려의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대강권을 설명을 안 들었지요. 자,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은 똑같이 대간권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법으로 보장된 건데요. 간쟁, 서경, 봉박권을 갖고 있습니다. 봉박, 서경, 간쟁을 갖고 있는데, 간쟁권은 뭐냐면 아니되옵니다를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왕이 뭐 술 취해가지고 왔어요. 와, 막 조회합시다.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저는 뭐 저 건방진 죽여 못합니다. 왜? 왕의 잘잘못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예요. 그것이 대강권이고, 서경권은 뭐냐면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왕이 마음대로 임명해가지고 야, 너 몇 품 해! 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얘가 괜찮은데 이제 추천을 하는 거예요. 왕도 역시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 서경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뒷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데 관리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내주는 거고,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요. 그러면 왕이 열받죠. 저놈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법으로 보장이 돼 있다라는, 이게 관리 임명권, 서경권이에요. 그래서 왕이 함부로 임명을 할 수 없고, 왕이 임명을 한다고 해도 이 서경권을 갖고 있는 대신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왕이라도. 봉박은 뭡니까? 잘못된 왕명이에요. 어제 그 아니되옵니다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또 술이 취해왔어요. 그리고 야, 돈 필요하니까 자, 세금 100%더 걷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행됩니까? 이렇게 집행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왕명이죠. 이거는 돌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왕명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시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왕이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대강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 했을 때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래서 중서문화성의 낭사, 어사대 관원, 중서문화성의 재신, 그리고 중추원의 추밀, 그렇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제추회의기구,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고려라고 해서 고려만 딱 끝나느냐?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시험은요, 조선하고 또 비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좀 비슷하다 그러면 시험에 묶어서 내죠. 자, 조선의 왕 밑에 의정부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 밑에 또 육부가 있어요. 육조가 있어요. 그러면 육부, 육조 비슷하죠? 그러니까 상서성이 의정부하고 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조선의 여기에서 비슷한 게 승선이 있는데요. 고려의 승선은 비서지요. 그럼 조선엔 비서기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것이 승정원이에요. 책에 다 있어요. 승정원이 있고, 어사대 있죠. 어사대는 관리 비리를 감찰하잖아요. 그렇죠? 조선에도 당연히 있겠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사헌부예요. 사헌부고, 그리고 또 뭐 설명 안 들었을까? 그렇죠? 삼사. 이 삼사라는 것은 일단 그 고려는 재정을 담당했던 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선에 가면 이 삼사는 틀려요. 이름의 삼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삼사는 세 개의 기구를 합한 거예요. 세 개의 기구를 합한 것을 그래서 삼사라고 하는 건데,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을 합한 기구로서 이 조선의 삼사는요, 요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틀린 거죠. 고려의 삼사와 조선의 삼사는 이름은 같으나 하는 일이 전혀 틀리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자, 책을 봅시다. 112쪽 칠판 밑에 양가로 1번 이성육부,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중서문화성 장관이 문화시중, 재신과 낭사로 구분되어 있고, 상서성은 육부를 총괄하는 기구였고요. 자, 양가로 2번에 귀족 합의기구, 그래서 제추회의기구가 나오니 도병마사 식목도감. 첫 번째 도병마사는요, 고려의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 최고회의기구고 임시회의기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화가 돼 있는데 이 변화는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이 도병마사가 원간섭기에 가면 도평의사사로 가면서 이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져요. 이때 무너질 때 도병마사만 이름이 바뀌어서 도평의사사로 가고, 임시기구가 아니고 상설기구로 돼서 고려의 최고 권력기구로 변모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고려 후기로 갔을 때고, 이렇게 이제 변하는 것도 있었다라는 거. 식목도감은 법의 제정이나 의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고, 한 페이지 넘어갈까요? 113쪽입니다. 자, 기타에서 보시면 중추원은 추밀, 승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2품 이상의 추밀과 그리고 3품 이상의 승선인데, 추밀은 군사기밀, 왕명출납 설명드렸고, 3사는 뭡니까? 화폐, 출납 회계를 담당했고요. 어사대는 뭐예요? 관리 비리를 감찰하고 탄핵하는 기구였다라는 거죠. 대감권은 뭡니까? 그 니은번에 보시면 권한이 간쟁, 그리고 봉박, 서경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중서문화상의 낭사와 그리고 어사대의 관원이 갖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앙 시스템을 다 봤어요. 그럼 이제 지방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그림 있죠? 113쪽의 그림 그대로 놨잖아요. 똑같죠? 똑같다고 봐주세요, 제발. 자, 아무튼 북계와 동계가 있는데, 자, 이쪽이 국방입니다. 그렇죠? 국경선이에요. 국경선에서 볼 때 요 위쪽은 거란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은 여진이 살고 있습니다. 그 거란과 여진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왜 침략을 합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러니까 얘들은 농사도 못 짓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욜로 고려에 먹을 게 많으니까 쳐서 수탈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적대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살면 죽어요. 애들이 와서 그냥 훔쳐가면 되는데 강도를 하고 강도살인을 하고 가버리니까 못 살아. 그래서 북계와 동계 라고 해서 이 지역은 군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배치를 해버렸어요. 이 군사지역은 누구든 함부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동계는 이렇게 길어요. 왜 그러냐면 이 왜구도 쳐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도 이 군사가 있어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계와 동계. 그래서 개가 몇 개죠? 개가 2개지요? 양계입니다. 자, 이 양계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군사특별행정구역이에요. 군사구역. 그렇죠? 그래서 군인만 살고 있고요. 여기에 지방관으로 병마사를 파견합니다. 이 병마사는요, 여기에 이제 모든 권한을 다 갖겠죠. 군사행정, 뭐 사법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양계 병마사가 파견이 됐고, 양계 그 군사 요충지 어느 지역에
각각 진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진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화면에 제가 안 보여도 상관없죠. 자, 여기에 이제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디에 사느냐? 요 안쪽에 살죠. 그래서 서해도, 양광도, 교주도, 전라도, 경상도 도가 몇 개죠? 5개. 그래서 5도. 그래서 이제 고려는요 지방 그 행정 조직을 5도 양계로 나눕니다. 그렇죠? 요것도 이제 보셔야 되고요. 자, 5도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일반 행정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대다수가 살고 있다라는 거고, 이 지역에 안찰사라는 지방관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일단 어떻게 보냐면 도지사로 보시면 돼요. 도지사를 파견해서 도지사가 여기에서 모든 걸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경기도, 뭐 수원시, 안산시, 뭐 해가지고 고양시, 그리고 남구, 동구 뭐 이렇게 해서 쫙쫙 같이 행정구역. 이 행정구역 5도 그리고 주, 군, 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속현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걸 그냥 말로 설명드리면 힘들어요. 자, 우리는 지금 도, 시, 군, 구, 읍, 뭐 면, 리, 통 막 이렇게 가잖아요. 이때는 이제 주가 있고 도가 있고 주, 군, 현이 있고 주 있고 군현이 있고 속현이 있고, 그리고 향수 부곡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도, 군, 현, 속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주 여기다가 놔도 되겠죠. 뭐.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주, 군, 현이 있는 것. 5도 주, 군, 현이 있고요. 자, 이 중앙에서요 지방관을 파견을 하는데 어디까지 하냐면 일반 군현까지만 파견을 합니다. 이 밑에 속현이나 향부곡소는 파견을 안 해버려요. 여기에는 뭐 각기 자기들이 이제 또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속현이 더 많습니까? 일반 군현이 많습니까? 속현이 수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관이 파견됐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훨씬 더 많은 거고, 그리고 그래요. 조선에 가면요 전국의 지방관이 파견되거든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 속현을 다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래 것들이 싹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아래 말단 단위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관이 다 파견되죠. 그래서 조선은 지방관이 전국에 파견이 됐고 고려는 전국에 파견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던 속현이나 향부곡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또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 향부곡소라는 놈이 뭐 하는 놈들이냐라는 거죠. 이 향부곡소는 뭐냐면 일단 원래는요 일반 군현이었어요. 일반 군현이었는데 강등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강등이 되냐면 일단 그 일반 군현에서 반란이 있었어요. 반란이 있었어. A, B, C 군현이 있었는데 자, 이 현에서 반란이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진압을 했어요. 근데 얘를 그냥 놔두면 그냥 뭐 혼내고 끝 하면 얘들도 뭐 별거 없네 그러고 갈 거 아니에요. 뭔가 징벌 시스템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을 강등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부곡소로 강등을 시켜 버리는데, 이렇게 강등을 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 군현에 살고 있었던 이 주민들이 세금을 내죠. 이 세금의 부담이 훨씬 많아집니다. 얘들보다 똑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서우니까 얘들이 우리 영무 같은 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반역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잘 살겠죠. 그렇죠? 이런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향부곡소가 엄청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 향과 부곡은요 농업에만 종사하게 합니다. 자, 소는 수공업만 종사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농업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이게 법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은 거고 세금도 되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는 이사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그쵸? 이사 가면 되죠?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완전히 통제가 돼버리는 거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농업이면 농업 이것만 하고 계속 해야 되고 세금은 엄청나고. 그러면 뭐야? 완전 노예네요? 그렇죠. 노예처럼 보이죠. 그래서 대접은 완전히 천민대우예요. 천민대우. 원래 그러면 얘들은 신분이 뭐예요? 얘들은 양인 신분입니다. 양인 신분인데 분명히 양인이에요. 그래서 평민들인데 대우는 천민 대우를 받아요. 천민은 따로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특히나
내가 이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있고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 할아버지 때 반역이 있었단 말이죠. 증조부라고 할까요? 아버지가 있는데 이 증조부 때 반역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강등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거야. 왜 나는 태어나기를 이렇게 재수없으면 북한 태어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죠. 이사도 못 가.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얘들이 야, 이씨 못 살겠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공주에서 있었어요. 이 공주 명학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 있는 명학소에서 일어난 반란이 공주 명학소엔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공주 명학소 망서이가 일으키는데 이 공주 명학소의 난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 이 권력들이 부패해서 집권 세력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사탕을 먹여라. 그게 뭐냐? 이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켜줘요. 그랬다 다시 강등 내리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일반 이 향부곡소라도 특별행정구역이라도 언제든지 이게 바뀔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113쪽 지방행정조직으로 봅니다. 칠판에 되어 있는 내용 설명드렸죠. 자, 그 아래 양괄호 1번에 일반행정구역 5도가 나와 있는데 5도부터 봅시다. 자, 행정구역이고요. 현종 때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현종 때, 고려 영종 때 5도 양계 그리고 요 안에 경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자, 그리고 5도 안찰사를 파견했죠. 그리고 그 아래 주군현을 설치합니다. 주군현.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것이고. 자, 2번에 지방관 파견인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전국에 지방관이 파견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동네 행정은 누가 실무를 담당했느냐? 향리라는 중류층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행정실무. 향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편에서 제가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양괄호 2번에 군사행정구역. 그래서 양계죠. 양계. 북계와 동계. 두 개. 개가 두 개네. 양계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군사행정구역이지요. 기역번에 군사구역. 그래서 양계고, 니은번에 지방관 누구예요? 병마사를 파견하지요. 그래서 양계 밑에는 진을 설치했었다라는 거. 동그라미 2번에 특수행정구역인데 향부곡소예요. 엄청나게 세금 부담이 많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반 양민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아요. 신부는 양인이지만 대우는 천민이었다. 자, 이제 군사 조직을 한번 볼게요. 자, 중앙군은 2군 6위로 되어 있습니다. 2군 6위. 중앙군은 무엇이다? 수도 방위와 궁궐을 수비하는 군대죠. 그래서 직업군인 성격을 가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방군을 볼게요. 자, 기억번에 보시면 의무군이고 주진군, 주현군이에요. 엄청 쉬워요. 뭡니까? 진에 주둔하는 군대죠. 그러니까 주진군. 현에 주둔하는 군대 주연군이에요. 끝났어요. 그렇죠? 주진군, 주연군이 지방군이구나. 자, 그리고 이제 특수군이 있는데 뭐 특수군은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 우리가 114쪽으로 갈게요. 자, 114쪽에 가면 관리 임용 제도가 있습니다. 관리 임용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일단 광종이 시행했던 과거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제도가 있었어요. 과거제는 우리가 조선에 보면 무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고려시대 과거제는 뭐가 없다? 무과가 없다라는 거죠. 문과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과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과거제의 특징 문과만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쌍기가 건의를 했고 광종이 채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행을 하는 것이 문과 됐습니다. 그래서 문과에는 죄술과와 명경과가 있어요. 죄술과 논술 보는 거고 명경과 경자가 유교 경전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교 시험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명경과 재술과 이런 것들 모르셔도 되고 그냥 문과 시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잡과가 있어요. 잡과, 잡스러운 과죠. 그러니까 상류층 신분으로 갈 수는 없고 기술관 시험이에요. 그래서 기술관 전문
전문가를 뽑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급관원 출신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승과가 있어요. 승려가 되는 거죠. 승려가. 그래서 승려가 될 때도 과거 시험을 보고 승려가 되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과거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음서. 이것은 금수저예요. 아버지 잘 만나면 됩니다. 그 아버지가 이 5품 이상의 관리다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5품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아들인데 관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아버지 백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거 시험 없이 무시험으로 등용할 수 있는 것이 음서제도예요. 좋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폐단을 낳다 보니까 조선에 가서는 조선은 2품으로 축소를 하게 되지요. 2품 이상의 관리의 자식들만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하급관원 신분으로만 가지요. 고급관원이 되기 위해서는 문과시험을 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급관원이 되려면 문과를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음서로 해서 고관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는 조금씩 보면 아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거제도가 있는데 천거는 관리 추천제예요. 그래서 기존 관원들이 이 일을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기존 관원 중에 뽑았다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 천거제도. 자, 우리가 4번에 보시면요.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과 동요가 나오는데 이제 다시 정치편으로 갑시다. 이런 시스템은 이제 다 끝났고요. 시스템 공부 잘했죠? 자, 건국 초기에 자, 그렇다면 건국초로 다시 갑시다. 그래서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누가 세웠지요? 왕건이요? 아이, 그거 말고 세력이요. 그러면 이제 건국초에 건국을 누가 했을까? 신라 말에 지방 호족 세력과 육두품이 힘을 합해서 나라를 만들었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의 성향은 어땠어요? 이들의 성향은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취적이었지요. 그렇죠? 진취적인 어떤 성격을 가졌었는데 이것이 이제 성종 때쯤 가면 이들이 권력의 맛을 느끼게 되지요. 권력 참 좋더라라는 거죠. 돈도 뭐 미친 듯이 공부 안 해도 돈도 벌 수 있고 아주 좋은 것이구나.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얘들이 보수화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점차적으로 보수 관리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 이렇게 하면 개나 소나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우리가 문벌을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가문을 문벌화 시켜버려요. 이름하여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데 이 문벌 귀족이요 지방호족에서 육두품 이들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제가 이제 신라 말에 지방호족과 육두품입니다. 개혁적이고 다 때려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됐을 때는 뭐 관계가 없죠. 저하고는 어떤 영향은 받겠지만 그렇죠. 대회를 이어갈수록 이렇게 되면서 보수화가 되는 거예요. 자,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이죠. 114쪽에 왕들의 정책을 봅시다. 이제 숙종 때요. 이제 문벌귀족이 집권하고 있을 때거든요. 숙종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활구라는 돈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해동통보, 사만통보, 동통보인데 이것은 우리가 경제편에서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릴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종이 있어요. 예종 때는 또 교육, 학문 쪽에 조금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뒤에 보면 구제도가 국학, 칠제, 청영각, 보문각, 양형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문화편에 가면 다시 알려드리고요. 인종이 있어요. 인종 때 이제 아주 그냥 대놓고 보수 관리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완전히 문벌귀족이 부패예요. 이 모습을 바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종 때 가서는 이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보수가 아니고 부패한 관리 문벌귀족이 철퇴를 맞게 되는데 그것이 무신정변인데 그때가 의종 때입니다. 아무튼 이 문벌귀족이 어땠길래 이렇게 고구려 사회가 좀 엉망진창으로
갖게 되느냐라는 거죠. 문벌귀족의 특징을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자, 양괄호 2번에 문벌귀족. 동그라미 1번 문벌이 형성되는 것이 언제요? 성종 때. 자, 동그라미 2번에 문벌귀족 사회의 특징. 왕실 그리고 귀족 간에 서로 혼인을 해요. 그러니까 얘들끼리 지들끼리 혼인하고 왕실과 인척 관계를 맺으면서 사돈 그리고 장인 이렇게 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버리는 거죠. 그리고 너 어디 김씨라고 어딜 여길 껴 그러면서 빼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문벌화를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 과거 음서를 통한 관직을 독점했다. 지워버렸네. 음서 같은 경우. 그렇죠? 왜냐면 문벌귀족 대부분 고관 아닐 겁니까? 그렇죠? 고관들의 자식들은 역시 부패하면서 배를 채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공음전이라는 것은 음서하고 비슷한 건데 음서는 그냥 오품 이하의 관리, 오품 이상의 관리의 자식들이 무시험으로 가는 거잖아요. 오품 이상의 관리들은 어떤 특권이 있었을까?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것이 공음전인데 오품 이상의 관리가 되면 공음전을 또 받아요. 땅을 또 받죠. 좋죠.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또 받게 되는 문벌귀족입니다. 점차적으로 재산이 불어나니까요. 가진 자는 뭐예요? 자신 거를 지키게 되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남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좀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렇죠? 좀 날카로워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보수적으로 됩니다. 개혁 세력들은 또 등장을 하겠죠. 그렇죠. 개혁 세력은 뭡니까? 저놈들 다 부패한 권력으로 돈을 챙긴 애들이야. 쟤들 권력 뺏어서 돈 재산 뺏어서 그 착한 사람 나눠줘야지. 이게 개혁인데 이제 가진 자가 돼버리니까 보수적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벌귀족 내에서도 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벌귀족은 이 귀족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자신들도 귀족 세력이지만 이 귀족의 대부분이 귀족 세력이죠. 왕이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왕당파도 생깁니다. 그래서 왕당파로 붙은 사람 그리고 그냥 문벌귀족 세력 그러면서 이렇게 갈등을 또 대게 되는 것이 문벌귀족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요 바로 위에 있는 이 양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왕권이 약해지고 있었겠죠. 그렇죠? 귀족 세력이 크면 당연히 왕권은 신권이 크면 왕권은 쇠퇴하게 되는 거죠. 자, 115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입니다. 자, 이제 이 문벌귀족 사회가 완성이 됐고 우리가 문벌귀족이 주권 세력이구나 요거는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들이 얼마나 부패를 했는지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또 인종 때인데 인종, 그렇죠? 인종 때부터 이상해졌다고 제가 막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인종 때인데요. 이 인종 때 그래요. 여기 쓰고 바로 지우면 되니까. 인종 때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자, 인종은 아들이고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종이죠. 예종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종 다음에 인종 이렇게 가는 건데 예종의 그 장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자겸입니다.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예종의 장인이었어요. 근데 이 장인인데 그 예종이 죽은 뒤에 이제 인종이 왕이 됐을 때 인종에게도 또 딸을 줬어요. 그럼 예전에 이게 왕교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엉망진창이 되니까 언니였는데 이제 그 엄마가 됐고 엄니 이렇게 되고 이제 뭐 이상해지죠. 그러면 인종 입장에서는 또 어땠을까요? 이 부담되지요.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할아버지였다가 아버지가 되고 하여튼 근데 이때는 이자겸은 대놓고 왕권을 휘둘렀습니다. 예전에 태조 왕권 때는 그럴 수는 없었어요. 태조 왕권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러고 있는데 그럴 수는 없죠. 이때는 하도 그 귀족 세력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자겸의 세력은 한 이 정도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종 입장에서는 이자겸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웠죠. 그러다 보니까 인종은 개혁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합니다. 이자겸이 반대를 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자겸이 이렇게 집권을 하고 있을 때 북쪽에서는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이 거란족이 거란이라는 나라가 부족이 나라를 만들어요. 그게 요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이 요 나라가요 엄청나게 큽니다. 북방의 패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패자를 깬 바로 세력이 생겼으니 그 옆 동네 사는 여진 이 그 동네 불량배
무리들이 막 모이더니 갑자기 커져가지고 여진족이 거란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나라를 치고요. 이들이 엄청나게 큰 대국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금이라는 나라가 완성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금이라는 나라가 이 엄청난 대국 중국의 송나라를 쳐버리고 이 송나라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는 송이 작고 금이 커지는 완전히 이제 중원 대륙을 장악한 이 초일기에 들어간 나라가 금나라예요. 그때 고려의 왕은 인종이었고 그때 이제 집권 세력은 이자겸, 문벌귀족이에요. 좀 불안하지요. 그렇죠? 자, 1125년에 금나라에서 1125년에 금나라에서 고려에게 통보합니다. 야, 우리 삼겨. 그러면서 4대 요구를 해요. 4대 요구.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자, 이 금나라는요. 금의 전신은 누구죠? 여진이에요. 여진의 조상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말갈족이에요. 말갈족. 그러면 우리나라는 뭡니까? 고구려를 계승한 고구려의 후예죠. 자, 고구려의 후예인데 한때 우리가 지배를 했었죠. 어느 나라? 발해. 발해라는 나라였을 때 우리는 얘들 지배했던 놈들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조금 컸다고 건방지게 우리가 다스렸던 그러니까 지배를 받았던 놈들이 지배를 했던 나라에게 섬겨라고 거꾸로 역사 거꾸로 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때 고려인들은 저것들이 지금 막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면 당연히 그랬겠죠. 쳐주길 그러면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 문벌귀족이에요. 보수화됐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전쟁인데 만약에 얘들이 4대 요구인데 내가 거절을 하면 전쟁 나면 이 큰 나라 상대 이거 힘들 것 같은데 뭐 이게 별거야? 그래 4대 요구하자. 그래서 4대 요구를 수락했던 것이 이자겸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 개혁 세력들 고려인들은요 분노합니다. 으아! 분노하고 인종도 이건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되지만 장인이 했잖아요. 그렇죠? 돌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개혁 세력들은 중앙의 관직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문벌귀족이 자기들 특권화를 시켜놔가지고 못 가죠. 그러니까 열받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국가 그 정치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지. 그때 이제 이자겸이요. 1년 뒤에 1126년 1126년에 이자겸이 뭐야 이것들 진짜 왕이 뭐 이런 것이 있어 그러면서 자신이 반란을 일으키니 그것이 이자겸의 난입니다. 자, 이 이자겸의 난은 인종을 치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얘기인데 이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18자 위양서를 유포합니다. 이게 뭐냐면 18자가 뭐예요? 이걸 합하면 이씨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포하면서 그 사회가 불안에 떨게 돼요. 아무리 안 그래도 그 지배를 했던 민족한테 우리가 거꾸로 지배를 당하는 이런 꼴이 됐고, 그리고 인종이 힘없으니까 왕이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종말이 다가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왕시성에서 이시성으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죠. 그때 이제 이자겸의 충복 그 척준경이 그 굉장히 그 센 싸움꾼이에요. 그래서 이자겸 덩치도 크고 막 그런데 이 척준경이 덩치도 크고 막 그래요. 이 오른팔로서 역할을 다합니다. 그래서 준경아 우리 가서 치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척준경이 가서 궁을 칩니다. 궁을 쳐가지고 궁을 장악을 하고 궁을 불질러 버렸어요. 죽든가 말든가. 근데 왜 그러냐면 열받는 거야. 갔더니 인종이 없어요. 인종이 이 사실을 알고 내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궁이 비었어요. 열받죠. 그래서 궁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인종은 이제 새로운 개혁 세력 신하들을 통해서 누구예요? 최사전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신하를 통해서 회유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자겸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척준경을 찾아갑니다. 척준경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왕이 이렇게 되면 당신이 여기에서 이자겸을 제끼고 오면 모든 일 없었던 대로 해주겠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척준경이 이자겸을 알았다 그러고 죽여버리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이에 갈등이 조장이 돼요. 그래서 노비들끼리 싸움이 나. 노비들끼리 이쪽 노비와 이쪽 노비인데 이때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노비라고 하면 신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노비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개 돼지처럼 그렇죠. 가 그럼 가고 죽일까 그래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고려 시대 때 노비는 틀렸어요. 주인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 뭐 주인이 엄청난 대가집, 그러니까 이자겸 같이 문벌 귀족의 노비다라고 하면 저쪽 그 변방에 오도 막 그 위쪽에 근처에 살고 있는 그 일반 평민들 있죠? 이 평민들한테 가서 그냥 발길질도 하고 그래요. 신분이 개판이라니까. 왜 그러면 좀 이따가 다시 보게 돼요. 무신정권이 들어오면서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때 이 노비들이요 엄청난 권력을, 이게 말이 돼. 그래서 노비가요 군대도 가질 수 있어요. 노비가 사병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비인데도 장군이야. 뭐 하여튼 엉망진창인데, 아무튼 이 노비들끼리요 술을 한잔하면서 자 우리 노비들끼리 잘 놀자 막 그러는데, 어따 대고 노비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우리 이자겸이 우리 주인께서 왕자리에 올라가시면 나도 한 자리 하면서 고관이 될 건데, 그러면 네가 내 미친데 막 이렇게 돼. 그러면 내가 잘하면 이 사람도 내가 제낄 수 있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이상하네 그러면서 노비가 가서 찔러요. 그러면서 이자겸이 이거 성공하고 나면 너 죽인대요 막 이렇게 돼서 알아보면서 갈등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됐고요. 게다가 척준경이 궁을 불질렀죠. 이건 완전히 역모잖아요. 그러니까 역모로 몰리면서 이상하게 분위기가 이자겸에서 척준경으로 쏠려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자겸을 제거해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인종에게 귀의해서 죄송합니다 했을 때 인종이 관직을 하사합니다. 관직을 하세요. 와, 그럼 척준경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신진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정지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저 말이 되는 상황이냐 이거, 이놈이 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놈이 역모 아니냐 그러면서 탄핵시켜서 제거하고 이렇게 끝났던 것이 이자겸의 난이에요. 엉망진창이죠. 이게 엉망진창,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것이 인종 때 있었던 이자겸의 난입니다. 자, 거기에서 볼게요. 115쪽에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입니다. 자, 양과로 1번에 문벌귀족의 부패,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금과 4대 요구를 수락하게 되고, 북방의 유목민이 여진족이 금을 건국을 했는데요. 고리의 4대 관계를 요구했는데 그 아랫줄, 그렇죠. 이자겸이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뭐 하려고 해? 이겨봐야 본전인데 그러면서 수락해버리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1년 뒤에 이제 내가 왕할래 차라리 이렇게 되면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에 이제 디귿번에 보시면 의의 중앙지배층이 완전히 거덜났다라는 거죠. 분열 상태 그냥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벌귀족 사회를 붕괴하는 촉진제 역할을 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이 있고 9년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인종이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있었죠? 이 정지상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세력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왕은 왕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왕권을 막 강화시켜 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스님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스님이 이제 이름하여 묘청인데, 이 묘청이라는 스님이 인종을 찾아갔지요. 그러면서 지금 왕권 떨어지고 지금 역사가 거꾸로 갔잖아요. 우리가 지금 노예처럼 부리던 이 말괄놈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꾸로 돌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자, 지금 당장 개경이 수도잖아요. 이 개경이 수도인데요. 이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 개경의 지덕이 쇠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땅의 기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아주 땅의 기운이 좋은, 지세가 좋은 이 서경으로 가야 된다라는 서경천도를 주장하게 돼요. 자, 인종이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 맞아. 왜? 자, 뭐가 없어요? 지금 궁궐이 없죠. 이자겸 불질러 버렸잖아요. 궁이 없어. 그러니까 서경에다 궁도 짓고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궁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개경에 살고 있는 개경 사람들이요, 대표적으로 이제 김부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뭐? 천도 누구 마음대로.
천도하는 게 엄청나게 큰 문제지요. 왜요? 천도를 하게 되면 개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값이 폭락해요. 오히려 저쪽 변두리에 있는 저 서경이 엄청나게 폭등하게 되고 이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인원은 또 누가 많습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더 많죠. 부패한 세력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 개경파들이 난리가 나서 이 인종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뭐 탄핵 분위기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인종이 이거는 뭐 나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뒷배에 인종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인종이 이제 얘기하죠. 근데 내가 지시하지 않았던 게 있다라는 거죠. 국 만드는 거 좋다라는 거죠. 근데 왜 군대를 만들지? 지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김부식은 들으시오라고 하면서 경에게 내가 모든 권한을 다 주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군대를 가지고 가서 서경에 있는 괴수를 잡아오시오. 이렇게 되는. 괴수는 누구예요? 묘청.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서경천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를 뺐는데 뭐 그때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 뭐 예언사상 이런 것들이 막 들어맞기도 하고, 뭐 강에서 호수나 이런 데서 막 이상한 변란이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도 가만있어 봐. 이거 묘청이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영몬에 어쩌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청 입장에서는 지금 서경에서 궁을 만들고 군대도 이렇게 해서 그 칭제 건원 있잖아요.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 인종을 황제라고 칭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힘을 몰아주려고 하고 있었던 찰나에 군대가 쫓아온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묘청은 이제 뭐 황당하죠.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인종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이 썩어 빠진 거 다 뜯어 고쳐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들고 일하는 것이 이제 묘청은 결단을 합니다. 에이, 이럴 거면 우리가 그냥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옳소! 그러면서 묘청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서경천도 운동인데, 예전에는 이제 묘청의 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경천도 운동으로 배우고 있죠. 그래서 서경파, 묘청, 김부식, 개경파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 구도로 가게 되는 것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고 이때 이제 궁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대화궁 그리고 군대를 천견충의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다가오는 개경파 관군을 상대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누가 밀리냐면 얘들이 엄청나게 밀려요. 빡빡.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묘청이 세상을 등지면서 이제 난이 진압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끝나는 건데 의미가 남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공부를 합시다. 양과로 2번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자, 그 국홀 대위국 연월 청계라고 했고, 자, 동그라미 1번 배경 보수 세력과 그 신진 세력의 갈등인데요. 자, 그 표를 한번 보세요. 자, 묘청의 서경파 그리고 김부식의 개경파인데요. 얘들은요 주장하는 게 틀립니다. 4대적 유교 사상을 갖고 있었고요. 이쪽은 자주적인 전통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풍수지리서를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풍수지리, 자주적인 전통 사상, 여기는 4대적인 유교 사상. 왜 그러냐면 이 애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틀려요. 우리는 금나라를 정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들은요 무슨 소리? 금을 어떻게 4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이상하네. 그러면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똑바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역사는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역사의식의 문제예요. 이 역사의식의 차이로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자, 이 묘청은요 자주적이라고 했죠.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를 계승한 나라냐?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아니냐? 라는 얘기죠. 이 김부식은 무슨 소리? 우리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신라를 계승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자, 신라입니다. 김부식의 주장이죠. 신라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영토가 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라에서 나와서 영토가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가 된 것이고, 그러면
지금 옛날에 이런 그 고리타분한 얘기하지 마라라는 거죠. 현재 사회에서 봤을 때 이 강대국 금나라는요 엄청나게 커요. 우리 우리랑 상대될 몇 배 크기로 얘기할 정도가 아닌 엄청난 강대국이에요. 그러면 이 대국을 소국이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 아니냐. 우리는 신라 땅에서 낳고 이만큼 커졌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욕심이 많느냐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큰 나라 대국 금나라를 섬겨야지 왜 금나라를 건드려가지고 전쟁을 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보수파 개경파의 얘기고요. 자, 이 서경파의 얘기는 틀리지요. 야, 니들이 지금 관리야? 그리고도 자, 우리는 누구 때부터 고려. 그러면 태조 왕건은 그러면 역적이야? 왜요? 태조 왕건이 북진 정책을 한 이유는 뭡니까?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이죠. 자, 고구려를 계승해서 이름을 고려라고 줬고요. 그럼 원래 우리 고구려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라였다라는 거죠. 고구려. 그런데 이쪽에 북방에 살고 있는 유목민 장도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한번 지배했던 이런 노예 같은 애들이 커졌어요. 그래서 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들을 섬겨야 돼? 우리가 밟았고 우리가 지배를 했던 나라 여진족, 말갈족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되는 거냐? 그렇죠? 우리는 고려, 그래서 고려인의 긍지, 고구려인의 긍지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옛 땅을 수복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친들이 조상들이 지하에서 통곡하고 있다. 우리 땅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 땅이다? 우리 땅이다. 근데 이놈들이 침탈을 했죠. 강도짓을 해가지고 우리 땅을 뺏은 것이다. 그럼 우리가 쳐서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금나라를 정벌해야 된다.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묘청, 서경파와 개경파 이런 큰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김부식이 묘청파를 깨버렸죠. 자, 이게 이제 또 안타까운 것인데 이 김부식이 묘청의 서경천도 이후의 상황을 보자라는 거지요. 이후의 상황을 딱 봤을 때 이 파들은 기가 살았어요. 그리고 이 서경이라는 거 서경천도 서경을 중시해 웃기지 마 그러면서 다시는 서경천도의 얘기, 서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금지어로 해버리는 거죠. 다시는 얘기 못하게. 그리고 왜 그러냐면 봐라. 니들이 얘기하는 게 뭐였지? 개경의 지덕이 쇠 때문에. 그렇다면 아이고 죄송해요. 지금 분필가루 많이 먹어서 목이 지금. 자, 개경의 지덕이 쇠 때문에. 그렇다면 니들 말이 옳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니들이 이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개경파는 기운이 쇠한 군대인데 니들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냐라는 거죠. 거짓말이니까 니들의 의미는 다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것이 맞다. 서경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개경이 아직도 수도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북진 정책은 좌절되지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자, 이 김부식은요. 문관일까요? 무관일까요? 문관입니다. 자, 희한하게도 이 문관이에요. 문신들이란 말이죠. 왜요? 무관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왜냐면 당시 그 광종 때부터 무구관을 뽑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관은 문관 밑에 있는 그런 대접을 받게 돼요. 무관이 고관이 되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아무튼 이때 당시에 문관이 군사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전의 상황이 되게 많았는데 강감찬이라든가 윤관이라든가 이런 장수들 있잖아요. 희한하게도 문관입니다. 문관 출신이에요. 문관이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죠? 아무튼 문관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거 봐라. 이런 무식한 놈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무관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숭배해야 된다. 뭐를? 그리고 천시해야 된다. 뭐를? 이런 숙문천무 현상이 또 이게 팽배해지는 것이 또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바로 직후예요. 안타깝죠. 자, 그리고 이 신채호 선생은 나중에 이게 안타까운 역사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조선 역사 일천내 사건의 제일 대사건이 이것이 서경천도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때 묘청이 이겼다면
요청이 얘들 박살났다면 역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죠. 이런 평가를 남겼던 것도 신채호 선생이었죠. 자,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이제 115쪽에 그 밑에 대외관계 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